피로 연장해서 선이가 결혼은 상대 집안도 같이 맺는 거야. 라고 말하자 재훈이 분노합니다. 왜 꼭 이럴 때마다 일을 만드냐고! 재훈이 소리치며 선이의 뺨을 후려칩니다.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지고 모든 하객들과 사돈들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수경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고 수경 어머니는 잘했어, 재훈아.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아들이 나를 쳤구나. 그것도 사돈 앞에서. 선이의 절망적 독백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재래시장 새벽 5시 반. 오선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좌판을 펼칩니다. 70줄에 접어든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지만 무한 폭이라도 더 팔기 위해 정성스럽게 물을 뿌리며 채소들을 가지런히 정리하죠. 시장 상인들은 선이를 철산동 무할머니라고 부릅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채소를 팔아온 터라 단골 손님들도 많고 누구보다 신선하고 좋은 채소를 고르는 눈이 있거든요. 새벽 4시면 도매시장에 나가 하나하나 직접 골라온 채소들은 언제나 싱싱했습니다. 어머니, 무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싱싱하니 국 끓이면 단맛이 끝내줄 거예요. 선이의 목소리엔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해도 허리가 굽지 않으려 애쓰죠. 무엇보다 아들 재훈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해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습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이 배추 얼마예요? 3,000원인데 2포기 사시면 5,000원에 드릴게요. 손님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씩 포장해주는 선이의 모습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채소 박스를 들어 올리는 건 이제 힘들어졌죠. 그래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해냅니다. 시장이 문을 닫는 저녁 무렵 선이는 팔리지 않은 채소들을 챙겨 단칸방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때부터 혼자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이런 적막한 저녁이면 문득 외로움이 몰려오죠. 광명시 철산동 다세대 주택 반지하 단칸방. 선이가 10년째 살고 있는 이곳은 평수로 치면 겨우 8평 남짓합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선이는 이곳을 아늑하게 꾸며놓았죠. 남편 영정사진 앞에는 언제나 깨끗한 물과 과일이 놓여 있고 작은 화분에는 선이가 정성스럽게 기르는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단칸방 안에는 재훈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벽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부터 대학교 졸업식까지 선이가 혼자서 키워낸 아들의 성장 기록들이었죠. 사진 속 재훈이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선이도 아들 옆에서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낡은 냉장고 위에는 재훈이가 초등학교 때 그려준 그림 한 장이 노랗게 바래져 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엄마 얼굴 아래 삐뚤빼뚤한 글씨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라고 적혀 있었죠.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선이는 아직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선이는 저녁을 차려놓고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봅니다. 드라마 속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보면 재훈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나죠.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모자가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재훈아, 엄마야.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바쁩니다.
대기업 대리로 일하느라 정신없는 서울 생활, 선희는 그저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죠. 한 달에 한두 번 통화하는 것도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지내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잘 지내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늘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선희는 아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바쁜 재혼을 붙잡고 싶지 않아 항상 짧게 통화를 마쳤죠.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순간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이 되도록 혼자 살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3년 전 소개로 만난 수경이란 여자와 함께한다고 했을 때부터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정말이니? 언제 한번 수경이 데리고 와봐. 네, 이번 주말에 광명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희는 단칸방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정리를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부끄럽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낡은 밥상도 닦고 이불도 새로 펴고 냉장고 안 반찬들도 점검해보며 무엇을 대접할지 고민합니다. 선희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골라왔습니다. 평소보다 비싸더라도 며느리 될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갈비찜, 잡채, 도토리묵,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주말 오후, 재혼이 수경을 데리고 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수경을 보며 선희는 마음 한편으로 기뻤지만 동시에 작은 위축감을 느꼈죠. 수경의 옷차림부터 말하는 투까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경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선희가 정성스럽게 차려낸 음식들을 보며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라고 사양하는 모습에서 거리감이 느껴졌죠. 재훈이는 엄마가 차린 음식 앞에서 수경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수경이 건네는 말 속에는 진심보다는 의례적인 예의만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차가운 목소리에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어렴풋이 예감했죠. 재훈이 어렸을 때 참말 잘 듣고 착했어요. 지금도 효자고요. 선희가 아들 자랑을 하자 수경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죠.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수경이 시계를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결혼식에 간섭만 안 하시면 돼요. 그 순간 선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섭만 안 하시면 된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은 그저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뜻이었죠.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경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죠. 어릴 때 엄마가 최고야라고 말하던 그 아들이 지금은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하렴. 엄마는 뭘 도와주면 될까? 선희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하자 수경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저희끼리 다 준비할 수 있거든요.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의 결혼 준비에서 완전히 배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괜히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선희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도
잡채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뒷자리에 앉으면 되는 사람이구나. 아들을 혼자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손님들 눈치 보며 장사하던 그 모든 날들, 재훈이 학용품 사주려고 밤늦게까지 일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아들의 결혼식에서는 간섭이 되는 걸까요? 재훈이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응원하러 왔는데 재훈이만 엄마 혼자 왔었죠. 그때 재훈이가 괜찮아요. 엄마가 아빠보다 더 큰 소리로 응원해 주니까 라고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선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예를 들어 혼주로서 격식을 갖춘 옷을 입고 사돈과 인사를 나누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설령 자신이 뒷전으로 밀려나더라도 재훈이가 좋은 사람과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죠. 다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의 결혼식에서만큼은 당당한 어머니로 서고 싶다는 소망 말입니다. 선희는 벽에 걸린 재훈이 사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 엄마는 나잖아. 일주일이 지난 후 재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죠. 엄마, 혼주복 고르고 있는데 이건 입지 마세요. 수경 어머니랑 안 어울려요. 사진 속에는 선희가 평소 입던 검은색 정장이 있었습니다. 비싸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격식을 갖춘다고 마련해둔 옷이었는데 재훈은 그것마저 못마땅해 했던 거죠. 선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입을 옷 하나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니. 아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재훈이를 위해 아껴온 돈으로 산 그 정장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선희는 옷장을 열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옷들이 몇 벌 없었는데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했던 정장마저 거부당하니 입을 게 없었거든요. 시장에서 일하느라 평상복이 대부분이었고 격식을 차린 옷이라고는 그 검은 정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럼 뭘 입으라는 거니? 선희가 전화를 걸었지만 재훈의 대답은 더욱 상처가 됐습니다. 적당히 단정한 걸로 입으세요. 너무 튀지만 않으면 돼요. 튀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뒷자리에서 구경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죠. 수경이네 가족들이 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선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선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떤 옷을 입으면 되겠니? 그냥 평범한 걸로 입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평범한 옷. 신경 쓰지 말라는 말. 선희에게는 아들의 결혼식이 평생에 한 번 있을 소중한 순간인데 재훈에게는 그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이었나 봅니다. 며칠 후 예식 리허설 날이 다가왔습니다. 선희는 처음으로 수경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죠. 예식장에 도착한 선희는 입구에서부터 위축됐습니다. 화려한 꽃 장식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수경 어머니는 선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다는 걸 선희는 직감적으로 느꼈죠. 수경이 어머니시군요. 반갑습니다. 선희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수경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선희의 옷차림을 품평하고 있었죠. 아, 네. 그동안 재훈이 잘 키워주셨네요. 말은 정중했지만 어딘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선희는 자신이 입고 있는 평범한 블라우스와 치마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어깨를 움츠렸죠. 수경 어머니의 한복은 명품 브랜드였고 목걸이며 귀걸이까지 모든 게 고급스러웠습니다.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재훈이가 참 의젓하게 컸네요. 수경 어머니의 말 속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선희의 처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죠. 예식장 직원이 나와서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혼주 어머님들은 여기 앞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런데 수경 어머니만 앞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선희는 어리둥절해하며 서 있었죠. 분명 자신도 혼주인데 왜 안내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디에 앉나요? 아, 선희 씨는 저 뒤쪽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예식장 직원도 선희를 혼주가 아닌 일반 하객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재훈이나 수경이 미리 그렇게 말해둔 모양이었죠. 선희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하객들도 이상하다는 듯 선희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저도 신랑 어머니인데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수경 어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예식장 안에 울려 퍼졌죠. 선희 씨는 한복 없어도 되겠어요. 어차피 뒤에 앉으실 거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선희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경 어머니는 대놓고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예식장 직원들까지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혼주 한복은 격식이 있는 거라서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거든요. 수경 어머니의 말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죠. 재훈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경과 속삭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선희는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지만 재훈은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아들을 보며 선희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재훈아, 엄마 좀 도와줄 수 없니? 선희가 조용히 재훈에게 말했지만 재훈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다운 모습도 혼주라는 자격도 나에겐 허락되지 않나 보다. 선희는 마음속으로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낳아 기르고 혼자서 키워냈건만 결혼식에서는 어머니 역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니. 그동안 시장에서 번 돈으로 재훈이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리허설이 진행되는 동안 선희는 뒤쪽 자리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수경 어머니는 앞자리에서 당당하게 앉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수경 어머니를 혼주로 인정하고 있었죠. 선희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신부 어머니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수경 어머니가 우아하게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신랑 어머니 입장은 없었죠. 선희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는 한복 대여점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쇼윈도우에는 화려한 혼주 한복들이 걸려 있었죠. 분홍색, 자주색, 남색까지 다양한 색깔의 한복들이 선희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엄마니까. 선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복 대여점 문을 열었습니다. 혼주로서 마땅히 입어야 할 한복을 준비하기로 결심한 거죠. 설령 아들과 며느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머니로서의 격식은 갖추고 싶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한복을 찾으세요? 혼주복으로 입을 한복이요. 너무 화려하지 않은 걸로요. 점원이 몇 벌의 한복을 보여줬습니다. 선희는 그 중에서 차분한 남색 한복을 골랐죠. 값은 만만치 않았지만 아들의 결혼식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어머니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한복이 얼마예요? 20만 원입니다. 선희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었죠. 이걸로 주세요. 한복을 예약하고 나오면서 선희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비록 재훈과 수경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어머니로서의 격식은 갖추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선희는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입어보는 상상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함께 나란히 서서 아들의 결혼식을 축하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핸드폰에는 재훈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결혼식 날 일찍 와서 뒤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괜한 일 만들지 마시고요. 선희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괜한 일이라니.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식에서 축하해 주는 게 괜한 일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선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명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선희는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침, 선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죠. 오늘만큼은 완벽한 모습으로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립스틱까지 발랐죠. 시장에서 일할 때의 거친 손을 핸드크림으로 정성스럽게 발라주며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져온 남색 한복을 정성스럽게 입었어요. 한복을 입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당당해 보였어요. 비록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오늘만큼은 진짜 혼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머니답게 서고 싶어. 선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작아져만 갔던 자신이 오늘만큼은 당당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여보, 오늘 우리 재훈이 결혼식이에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남편 영정 앞에서 인사를 올리고 선희는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나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죠.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들도 오늘 좋은 일 있으시나 봐요라며 말을 걸어올 정도였습니다. 혼주 어머님이세요?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네, 아들 결혼식이에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정말 기품 있게 입으셨네요. 그 말을 듣고 선희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역시
한복을 입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식장에 도착한 선희는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꽃 장식과 웅장한 샹들리에가 걸린 예식장을 보며 새삼 위축됐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서 있고 싶었어요. 혼주 접수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접수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선희는 신랑 측 혼주 명단을 확인하려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여기 신랑 어머니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명단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신부 측에는 수경 어머니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만 신랑 측 혼주라는 공란이었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선희입니다. 신랑 김재훈 어머니예요. 접수 담당자가 여러 번 명단을 확인했지만 선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네요. 신랑 측에서 따로 말씀 안 주셔서.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혼주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아예 빼버린 거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가 떨려왔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앉으면 되나요? 일반 하객석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접수 담당자도 어색해하며 일반 하객 명패를 건네줬습니다. 선희는 그 명패를 받아들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죠. 예식장 안으로 들어서니 수경 어머니가 혼주석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어머님 정말 기품 있으세요라며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뒤쪽 하객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왔지만 아무도 자신을 혼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저기 앉으신 분이 누구세요? 앞자리에 앉은 하객이 수경 어머니를 가리키며 물어봤습니다. 신부 어머님이세요. 정말 우아하시죠? 그럼 신랑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글쎄요. 안 보이네요. 선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양가 부모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그 순간 수경의 아버지와 어머니만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선희는 일반 하객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부모님은 어디 계시지? 아버님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머님은요? 혹시 가족 사정이 복잡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재혼 가정인가? 선희는 그 속삭임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 고개를 숙였죠. 한복 치마 위로 눈물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신랑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훈이 혼자서 입장하고 있었어요. 다른 결혼식에서는 신랑 어머니가 함께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재훈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축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선희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손수건을 건네주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동해서 그래요. 선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로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진사가 큰 소리로 외쳤죠. 가족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나와주세요. 또다시 수경의 부모님만 나왔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아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신랑 어머님은 안 계신가요? 사진사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재훈이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참석 못 하셨어요.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안 좋다니. 자신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아들은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아, 그래서 안 보였구나.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못 오시다니.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식장 뒤편으로 나가서 재훈을 불러 세웠어요. 재훈아, 엄마와 이야기 좀 하자. 재훈은 짜증스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랑 예복을 입은 모습이 멋있었지만 그 표정은 차가웠어요. 엄마, 지금 바쁜데 나중에 해요. 엄마로서 앉을 자리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니?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게 서글펐거든요. 재훈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앉아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수경이 눈치도 좀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하다니.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창피하다는 거였어요. 나는 내 엄마야. 본주석에 앉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니? 엄마,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재훈은 선희를 피해 다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혼자 남겨진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선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혼주 소개 시간이 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아버님, 어머님께서 나와주세요. 수경의 부모가 당당하게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수경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 소개와 함께 박수를 받았고, 수경 어머니는 여성단체 회장을 역임했다는 화려한 이력이 소개됐죠. 박수 소리가 피로 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신랑 부모님께서도 나와주세요. 사회자가 다시 외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재훈이 급히 사회자에게 다가가서 뭔가 속삭였습니다. 아, 신랑 아버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시고 어머님께서는 건강상 참석이 어려우셔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는데 말이죠. 하객들 사이에서 아, 그렇구나 하는 수근거림이 들렸어요.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상 참석이 어렵다니. 자신은 여기 멀쩡히 앉아 있는데 아들은 자신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앞자리에 앉은 하객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못 오시다니 얼마나 아프실까요? 선희는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동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피로연이 한창 진행되던 중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투명인간이 되어버릴 것 같았어요. 식당 입구 쪽으로 나가서 수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수경아,
잠깐만. 수경이 돌아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던 중이었는데 선희가 나타나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하객들과 사돈들이 지나다니는 식당 입구에서 선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경아, 나도 재훈이 엄마로서 인사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어머니, 지금은 시간이 안 돼요.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해요. 수경이 선희의 말을 자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상대 집안도 같이 맺는 거야. 나도 혼주로서. 그 말을 끝까지 하기도 전에 재훈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수경이 재훈에게 뭔가 신호를 보냈는지 재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재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죠. 수경의 친구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훈아, 엄마는 그냥 인사 한번. 왜 꼭 이럴 때마다 일을 만드냐고. 재훈이 소리를 지르며 선희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그 소리가 식당 입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하객들도 사돈들도 심지어 지나가던 웨이터까지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선희는 뺨을 감싸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재훈의 손바닥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어요. 귀가 윙윙거렸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어머, 저런. 결혼식 날의 어머니를.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하객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선희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수경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선희를 피식 비웃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자신의 남편이 시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면서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수경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남편이 시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잘했어, 재훈아. 어머니가 너무 나가시는 것 같았어. 수경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희는 더욱 절망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결혼식 날에 신랑이 어머니를 때렸네.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길래. 선희는 그 속삭임들을 들으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해서 맞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늘 내 아들이 나를 쳤구나. 그것도 사돈 앞에서.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재훈은 더욱 화를 냈어요. 엄마가 분위기 망치려고 작정했잖아요. 제발 좀 그만해요. 재훈아, 엄마는 그냥. 됐어요.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재훈은 선희를 그 자리에 두고 수경과 함께 피로 연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경도 선희를 한 번 더 쳐다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희는 혼자 식당 입구에 남겨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선희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다가와서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모두들 어색해하며 피로 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선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때리면 안 되는 건데. 할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지만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선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화장도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선희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화장하고 한복을 입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선희는 조용히 예식장을 나서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용기도 없었거든요. 예식장 문을 나서며 선희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진 예식장에서는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선희에게는 그 모든 게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선희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 씨죠? 수경이 어머니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혼식 이후로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다니. 아, 네. 안녕하세요.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내일 오후 2시에 강남역 근처 스타벅스에서 뵙죠.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선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만나자는 건지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선희는 평소 가본 적 없는 강남의 고급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와야 하는 먼 거리였어요. 수경 어머니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이 위압적이었어요. 늦지 않으셨네요. 앉으세요. 수경 어머니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카페 분위기도 고급스러워서 선희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커피 드실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수경 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봉투가 꽤 두꺼웠어요. 선희 씨, 재훈이와 혈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선희 씨가 어머니라는 증거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재훈이 호적을 확인해 봤는데 선희 씨와 혈연 관계가 아니더군요. 입양하셨죠? 수경 어머니가 서류 봉투에서 호적 등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재훈이 입양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선희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당하니 무서웠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 딸이 결혼한 상대방 가족 신상을 조회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한 게 나오니까 말이에요. 수경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 같았어요. 더 조사해 보니 재훈이 친부모는 모두 돌아가셨더군요. 그럼 선희 씨는 도대체 누구인 거죠? 진짜 어머니도 아닌 사람이 왜 혼주 행세를 하려 했던 거예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재훈이가 아는 일인가요? 아직 모르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말해줄 거니까요. 수경 어머니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알겠죠? 선희 씨가 왜 혼주석에 앉을 자격이 없었는지 말이에요.
선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혼식 날의 모든 일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제발, 재훈이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왜요? 자기 인생에 대해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상처는 우리가 받았어요. 가짜 어머니에게 속아서 말이죠. 수경 어머니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재훈이에게 모든 걸 알려줄 거예요. 각오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남편이 남긴 낡은 편지함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열어볼 용기가 없었던 편지함이었어요. 이제는 열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함을 열자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봉에는 선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남편의 친필이었습니다. 선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재훈이 일을 이제야 말하게 되어서.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야. 형님의 아들이다. 형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형수님도 병으로 돌아가신 후 혈혈단신이 된 재훈이를 우리가 키우게 되었어. 그때 재훈이가 겨우 5살이었지. 우리 아이처럼 키워줘서 고맙다. 재훈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줘.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때 이 편지를 보여주렴. 선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왜 이 사실을 숨겼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재훈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날 저녁 재훈이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나와봐요. 재훈의 얼굴이 차가웠습니다. 선희는 이미 알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훈아, 진짜예요. 제가 엄마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재훈아, 들어봐. 엄마가 설명해 줄게. 설명은 무슨, 지금까지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재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집에서 들을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선희는 남편의 편지를 재훈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재훈의 친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일, 그래서 자신들이 키우게 된 일, 재훈을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던 일을 차근차근 말했어요. 하지만 재훈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진짜 내 엄마는 누구죠? 내 아빠는 누구고요? 재훈아, 내 진짜 부모님은 하늘나라에 계셔. 하지만 나는 널 낳지는 않았어도 진심으로 키웠어. 진심이라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상처는 지금 받고 있는데요. 40년 동안 속고 살았다니까요. 재훈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벽에 구멍이 날 정도로 세게 쳤어요. 수경이와 장모님이 다 알고 계시더군요. 저만 바보였네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날 키운 값은 다 갚을게요. 재훈이 지갑에서 통장을 꺼내 선희에게 던졌습니다. 더는 엄마란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남남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아, 그렇게 말하지 마. 넌 내 아들이야. 아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재훈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선희는 혼자 남은 집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는 자식을 잃은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지운 거였구나.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훈의 어린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재훈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그 사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시장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우유는 상해서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치웠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력도 없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희는 남편 영정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 안은 정막만이 흘렀어요. 바깥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선희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선희 씨, 월세가 밀렸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재훈 씨가 보내주던 돈도 끊겼다면서요? 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훈이 매달 보내주던 용돈이 끊어진 지 벌써 석 달이 됐어요. 그 돈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없어졌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선희 씨, 저도 사정이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다른 세입자도 기다리고 있고. 집주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선희에게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시장도 나가지 않았으니 수입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선희는 통장을 뒤져봤습니다. 잔고는 10만 원도 채 안 됐어요. 이걸로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선희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기로 한 거죠. 여보, 우리 이사해요. 더 작은 곳으로요. 선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재훈이 어렸을 때 사진들을 하나씩 떼어내며 상자에 넣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재훈의 그림도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라고 적힌 그 그림을 보며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엄마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만 그래도 이 그림만큼은 버릴 수 없었어요. 재훈이 중학교 때 만든 만들기 작품, 고등학교 때 받은 상장들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들을 간직할 공간도 없었어요. 선희는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한 평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선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보증금도 적고 월세도 이전 집의 절반 정도였거든요. 여기가 제 새 집이군요. 고시원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선희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이 집에는 재훈과의 추억이 가득했어요. 재훈이 대학 합격 소식을 알려주던 날, 첫 월급을 타서 용돈을 주던 날, 감기에 걸렸을 때 간병해주던 날까지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시원에 짐을 풀고 나니 정말 초라했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그릇들도 둘 곳이 없어서 대부분 버려야 했어요. 재훈이 사진들도 몇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상자에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짐을 버리면서
마음의 짐도 함께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라는 이름을 잃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되찾자 선희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재혼의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오선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선희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쉽게 찾을 수는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식당, 마트, 청소업체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젊은 분들을 찾고 있어서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선희는 계속 발품을 팔았습니다. 마침내 인근 요양병원에서 급식 봉사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어르신들께 식사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첫 출근 날 선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계시고 간병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선희는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함께 일하실 분이에요. 다른 봉사자가 선희를 소개해 줬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선이라고 합니다. 어머, 저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할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선희 씨라고 할게요.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선희는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희야, 이 밥을 좀 떠먹여 줄 수 있을까? 치매로 혼자서는 식사가 어려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맛있어요? 고마워, 우리 딸. 할머니가 선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때문에 선희를 자신의 딸로 착각하고 계신 거였어요. 네, 할머니. 선희는 할머니의 착각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선희로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딸아,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네, 괜찮아요. 다행이다. 엄마가 걱정했어.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선희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느꼈거든요. 오후에는 또 다른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손이 많이 떨리셔서 물컵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희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물컵을 입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가씨 손 참 따뜻하네. 할아버지가 선희의 손을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선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는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비록 재혼을 잃었지만 새로운 의미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요양원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선희는 핸드폰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재혼의 결혼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아마 하객 중 누군가가 올린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재혼과 수경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는데 그 뒤로 보이는 혼주석의 한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경의 부모님만 당당히 앉아 있고 재혼 쪽 부모 자리는 공석이었어요. 댓글들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혼주석 한쪽이 비어 있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사연이 있나 보네요. 신랑 부모님 안 계신가요? 아버지만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선희는 그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빈자리가 원래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결국 공허한 빈자리로만 남아버렸어요. 며칠이 지나자 더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친구가 말하는데 신랑 어머니 오셨었대요. 한복도 입고 계셨다던데. 그럼 왜 혼주석에 안 앉으셨을까? 이상하네. 뭔가 복잡한 가족 사정이 있나 봐요. 어머니가 계신데 빈자리로 두다니. 뭔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희는 사람들이 진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들 중에서 그날의 이상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며칠 후 수경이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가족이 아닙니다. 입양 관계였거든요. 혈연도 아닌데 혼주석에 앉을 이유가 없죠. 선희는 그 댓글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경이 대놓고 자신을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이에요. 댓글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입양이면 어떤가요? 키워주신 분인데 40년을 아들로 키워놓고 이런 대접을 받다니 너무하네요. 혈연이 아니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죠. 이해할 수 없어요. 입양모라도 정성껏 키워주신 분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수경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혈연이 아닌 분이 혼주 행세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격에 맞지 않아요. 저희 가족사에 간섭하지 마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재훈이도 알고 나서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어요. 이제 남남이에요. 선희는 더 이상 그 화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요양원으로 출근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당한다는 게 너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그런 생각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선희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저 따뜻하게 대해 주셨거든요. 선희야, 오늘은 왜 얼굴이 어두우니? 치매 할머니가 선희의 표정을 보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딸이 무슨 걱정이 있나? 엄마한테 말해봐.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선희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선희를 진짜 딸처럼 걱정해주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가 걱정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그럼 다행이다. 엄마는 딸이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수경의 아버지였어요. 선희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지. 재훈이 문제로 할 말이 있어서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수경의 아버지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다니 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됐어요. 카페에서 만난 수경의 아버지는 선희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희 씨,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네요. 사과요? 결혼식 날 제가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재훈이가 당신을 때리는 걸 보고서도 말리지 않았죠. 수경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재훈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결혼 후에 계속 우울해하고 있거든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술만 마시면서 자책하고 있어요. 수경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재훈은 결혼 후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손 올리던 순간 그 사람은 어머니였고 우리는 증인이었어. 수경 아버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이가 어머니를 때린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혈연이 아니라고 해도 40년을 정성껏 키워준 분인데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죠. 선희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수경 아버지가 자신을 옹호하고 있었거든요. 재훈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어떤 상태인가요? 매일 술만 마시고 있어요. 회사도 지각하고 수경이와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어머니, 생각만 하면서요. 선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훈이 힘들어한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신도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생각이 났어요. 나는 너무 많은 걸 놓친 걸까? 수경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 날 재훈이가 당신을 대하는 걸 보면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머니한테 손을 대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재훈이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찾고 있다고요? 네, 수경이한테 계속 물어보거든요. 어머니 연락처 모르냐고, 어디 사시는지 아냐고. 선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재훈이 자신을 찾고 있는 건가요? 며칠 후 정말로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답장을 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양원에서 봉사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할머니의 식사를 돕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재훈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하지만 선희는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재훈의 문자가 온 지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선희는 요양원에서의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요양원으로 출근하고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우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선희야, 오늘도 왔구나. 치매 할머니가 선희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매일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인사를 나누지만 선희는 그게 좋았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묻어둔 채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좋아. 우리 딸이 와서 좋아. 할머니는 오늘도 선희를 자신의 딸로 여기고 계셨어요. 선희는 더 이상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딸이 되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오늘 아침은 드셨어요? 딸이 차려준 밥은 맛있어. 항상 고마워. 할머니의 말에 선희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자신이 진짜 딸이었어요. 점심시간 선희는 손이 불편한 할아버지의 식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파킨슨병으로 손이 많이 떨리셔서 혼자서는 식사가 어려우셨어요. 아가씨는 자식이 있나?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있었어요.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지? 지금은 없어요.
선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슬펐을 텐데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럼 외로우시겠네.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제 가족 같아서요. 할아버지가 선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아가씨. 우리 같은 늙은이들 돌봐주느라 고생 많아. 전혀 고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들이 저를 더 많이 도와주시는 거요. 선희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선희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셨거든요. 오후 4시쯤 선희는 요양원 정원에서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선희 씨, 저 꽃 좀 봐줘. 할머니가 정원 한쪽에 핀 코스모스를 가리키셨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할머니. 우리 딸도 저 꽃처럼 예뻐. 할머니의 말에 선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선희 씨, 누가 찾아왔어요. 그때 간병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를요? 선희는 의아했어요.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정문 쪽으로 가보니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더 말라 보였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선희 씨. 재훈은 엄마라는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선희 앞에서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니? 수경이 장인어른께서 알려주셨어요. 재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뭐 하러 왔니? 그냥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선희는 재훈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가워 울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담담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거리감도 느껴졌습니다.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응. 봉사하고 있어. 재훈은 선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할아버지들에게 물을 떠다 드리는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니, 선희 씨가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죄송해요. 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식 날, 그리고 그 후에도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선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재훈의 사과를 들어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경이랑 결혼 생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매일 싸우고 있어요. 그래, 저한테 계속 말해요. 가짜 엄마한테 매달리지 말라고. 이제 다 끝난 관계라고.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어요. 술만 마시고 있고.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선희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가 그리워요. 재훈이 고백했습니다.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차가운 감정도 들었어요. 재훈아, 이제 너도 어른이야. 내 선택에 책임져야지. 엄마,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고 했잖아. 너 스스로 그렇게 정했고. 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되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여기 어르신들이 나를 필요로 하시거든. 선이가 정원 쪽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선이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선이야, 어디 갔니? 엄마가 기다렸어. 치매 할머니가 선이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가요, 할머니. 선이는 할머니께 대답한 후 재혼을 돌아와 봤습니다. 봐, 저분은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셔. 혈연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지. 재혼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버린 것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어도 충분해. 이제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거든. 선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예요? 너에게는 수경이가 있잖아. 그리고 수경이 부모님도 계시고. 선이는 재혼에게 등을 돌리며 할머니에게로 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누가 찾아와서요. 괜찮아, 딸아. 엄마는 딸이 돌아오면 그만이야.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선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혼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서서 나갔어요. 선이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정말 많은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요양원 일을 마치고 선이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사려고 했는데 계산하는 동안 재훈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선이는 그 문자를 읽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자를 지웠어요. 고시원 방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선이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름을 버렸을 땐 외로웠지만 그 이름이 없을 때 비로소 나로 살 수 있었구나. 햇살 아래 선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